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어게인을 외치며 휴일인 오늘도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국민의힘의 국민대회가 어제는 부산과 울산에서 열렸고요. 오늘은 창원에서 열리는데 일단 명분은 민생회복, 법치 수호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끝내려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끝내려 하고 법치주의를 끝내려 할 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네, 일단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어게인을 외치고 있고요. 지금 장외로 나가고 있는 건데 이 시점에 왜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그 기본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전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장외로 나갔는데 지금 정기국회 주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난번도 한번 장외에 나갔다가 소득 없이 돌아왔었는데 지금 보세요. 장동혁 대표의 이 지금 언어는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된다. 예.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끝내려 하고 있다. 이 말 자체가 아무리 정치적인 공세고 정치적인 수사를 하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 자체가 아무리 이제 지지층 결집하고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좀 강성 지지자들을 의식하는 거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그 내년 지방선거 때 중도 확장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의 또 다른 전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지지층들을 끌어모으고 그 지지층의 결속을 강하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로 아마 이제 중도 확장성을 취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뭐 알 길은 없죠. 근데 지금 이런 전략이 너무 오래되고 있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영장 관련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황교안 전 총리는 이번 지난 12월 3일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만 그 비상계엄 때 했던 얘기가 뭡니까? 거의 내란을 선동한 듯한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들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장애로 나간 이유는 결국 강성 지지자들 결집하고 이재명 정부가 각을 세우겠다는 건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지금 국민에 대한 지지가 낮지가 않은데 이렇게 해서 통할지 모르겠어요. 참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예. 일단 지금 국민의힘이 장외 여론전에 나선 상황에 대해서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이거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글쎄 저는 지지층 결집을 넘어서 약간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혹의는 분명하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어떤 대장동의 항소 포기가 그동안의 어떤 이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딱 갇혀서 국민의힘이 옴짝달싹 못했는데 생각보다 정치적 반격을 할 수 있는 호재인 건 분명하거든요.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부분, 특히 범죄 수익 7,800억 원을 이제 거의 회수할 수 없게 됐다. 한 이런 부분들이 국민 여론에 상당히 좀 자극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대장동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 어떤 대장동 재판과 연루되는 그런 부분들을 쉽게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각보다 이 대장동 항소 포기가 국민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지난 탄핵 대선 때 보면 대통령 이재명 그때 후보가 50%를 못 넘겼거든요. 비상계엄하고 탄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50%를 못 넘겼다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들 마음속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이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을 비롯한 5개 재판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중대돼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가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 그 아킬레스건을 계속적으로 자극하게 되면 당장에 저는 어떤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고 해서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적어도 반 이재명 정권 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흔들기라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효과는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아마 장외 어떤 여론전을 계속적으로 병행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대장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랑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대장동 토론에 합의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장동혁 대표는 아무튼 이 토론회, 이 대담을 통해서 최대한 이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를 이제 선전할 거고요. 조국 전 대표는
지금 아무튼 자신의 어떤 지금 분명한 이재명 정권 쪽에 같은 여권이고 범여권으로 보는 거니까 야당은 야당입니다만 범여권으로 보는 건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 쪽에 쓰면서 국민의힘과 이제 각을 세우면서 자신이 이 범여권의 주요 정치 인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할 겁니다 아마. 그런 정치 의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장동혁 대표와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대장동 사건에 대한 토론에서 각자 주장은 우리가 다 익히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치의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항소 포기를 계속 이슈를 이제 동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보는 것 같고, 예. 조국 전 대표는 그러면서부터 이거 사실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국민들 앞에 또 다시 이 얘기가 다시 이슈화 되는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가 이 부분을 승낙한 거는. 근데 한동훈 전 대표와의 또 이 대장동 토론은 또 거부했어요. 예.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이 보수층의 대표성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하고 해야 자신의 그 어떤 위상이 쓸 수 있다는, 전 정치 의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기보다는 대단히 이거는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정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짧게 네. 그 지금 이 두 사람이 그 정청래 대표에게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을 겁니다. 아마 받을 이유가 없죠. 이거 받아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서. 주장이 뻔한데 제가 볼 때 안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고, 정청래 대표를 이 토론회에 같이 참여시킴으로써 장동혁 대표나 조국 전 대표가 조국 혁신위원장 이 비대위원장이 노리는 그 효과를 배가시키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저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27일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될 텐데, 일단 국회 안에서는 가결될 가능성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100%죠. 법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계엄 당시 어떤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잖아요. 근데 그때 자세히 복귀해 보시면 그때 18분의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당시 그냥 추경호 원내대표가 회의 장소를 본회의장에서 어떤 뭐 국회 본회의장으로 또는 당사로 이래 옮긴 부분들은 회의 장소를 변경하는 그런 고지에 대한 부분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거나 또는 투표하지 못하게 했다거나 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18분 정도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표결에 참여했다는 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방해했다. 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볼 때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기 때문에 뭐 가결될 가능성도 높고, 또 추경호 의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어떤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에 갔을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를 넘으면은 법원의 구속 여부도 결정이 될 텐데, 민주당에서는 이 당 해산까지 거론을 하고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 해산이 되려면 이제 국회 제적, 그 헌법재판소,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헌재에서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지난 이제 진보당 사건 때, 통합진보당 때 해산이 된 적이 있어요. 헌재에서 해산 명령을 내린 적이 있고, 정당을 해산하려면 이제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맞지 않는, 이게 분명히 이제 확증이 돼야 되는 건데, 글쎄요,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18명이 표결에 참여했었고 나머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지난해 말이죠. 나머지가 전부 이 계엄을 이제 방해하기 위한, 그리고 계엄의 해제에 반대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해산 여론이 높아질 수가 있죠. 제가 볼 때 해산까지는 물론 정치적으로 공방이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을 지금 해산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아마. 그러나 이제 아무튼 이런 논란이 좀 그만 종식이 될 때가 됐죠. 지금 계엄이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예.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 좀 바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왜 스스로 이렇게 내란 프레임에 갇히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꾸 강성 지지층에 소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래서 이 장외 집회도 그래서 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헌 정당이란 말이 왜 나오게끔 하냐고요. 내란 정당이란 말에 그 프레임을 자꾸 만들게끔 왜 스스로들이 명분을 주느냐, 이런 생각. 과감하게 그 윤호개인과 절연하고, 그리고 내란 세력과 그야말로 아직도 내란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란 재판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완전히 좀 선언을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권 전 원내대표권 같은 경우도
추원 대표를 비판할 수는 없겠죠. 같은 당이니까 이 상황 속에서 맥락상 비판을 못한다 하더라도 뭔가 좀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낫지 않아요? 끝까지 이거를 자꾸 옹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윤어게인 그리고 극우 세력에 편승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자꾸만 그런 추론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빨리 해소가 돼야지 내란 정당이니 이런 그 이슈 자체가 없어지는데 전 국민의힘이 이걸 계속 동력을 예.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방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좀 중도를 봐야 한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아가서 외연 확장하기 위해서 개혁신당과 합당이나 아니면 연대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조금씩 나오곤 있는데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당 차원의 어떤 연대나 이런 것들은 전제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그런 조건들이 지금 성숙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아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장애 여론전을 푸는 부분들은 뭐 대장동 수익, 뭐 범죄 수익 7,800억 정도로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부분들이 워낙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론 환기 측면에서 나쁘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하려면 정치 투쟁하고 마찬가지로 정책 투쟁도 좀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최근에 합의된 어떤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그거를 비준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지원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한 1조 5천억 정도 했는데 지금 그 어떤 협상을 보면 앞으로 한 50조 원 정도로 우리가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다 들어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 투쟁하고 함께 정책 투쟁도 병행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 볼 때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인데 그것은 비상기업이라든가 탄핵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방선거할 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중도층에서 볼 때는 어쨌든 비상기업과 탄핵이라고 하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어떤 식으로 좀 탈출할 건가 그런 부분들은 저는 아마 이번에 장애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아마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특히 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좀 나오게 되면 예. 어떤 형태로든지 자연스러운 결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한편 이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앞서 정청래 대표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면서 이른바 1인 1표제 추진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도 이 1인 1표의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정신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당원 당규를 바꿔서 1인 1표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당원 주권주의라는 이제 저 명분 양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다 있다 이런 말씀인데 우선 저 정청래 대표의 말씀은 맞는 말이죠. 당원 주권주의, 정당의 주인은 당원인 게 맞고 대의원과 이제 당원의 비율이 대의원이 과도하게 높았죠. 그러니까 우선 당원에게 돌려주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렇고 원리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저분이 아까 저기 우리 강성 지지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언제부턴가 여야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 강성 지지자들이 과대하게 좀 대표된 측면이 좀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다 보니까 당심과 자꾸 민심이 괴리된 현상.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미국에도 뭐 오픈 프라이머리 갖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도 다 달라요. 그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코커스가 있고 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당원 주권주의가 열리면 일단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이제 대의원과 지역위원장을 장악해 왔잖아요. 그런 폐단지 없앨 수가 있어요. 당원 내 대의원이 1대1로 가니까. 근데 과도한 5달 내로서 이제 그 의원들이 과도하게 영향을 발휘한 측면이 없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그러면서 볼 때 당원 주권주의의 저 명분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과도하게 그 좀 강한 지지자들, 극단적인 사람들 이 과잉 대표되면은 중도층과 좀 괴리된 측면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정치가 언제부턴가 이미 그건 거의 구조화된 것 같은데 팬덤 지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극단적인 유튜버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 정치의 어떤 생태계라고 할까요? 약간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발현되는 것 같아서 그게
그런 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 주권주의가 명분은 좋고 논리도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강성 지지자들과 이 팬덤 정치, 유튜브 정치와 같이 맞물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 우려가 하나 있는 것이고 예.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러나 어떻게 구현되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건 원리적으로 이 장단점을 따져보는 거고 또 하나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강성 지도부가 여야 다 들어서면서 오히려 강성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당원 주권주의와 의외로 결과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논리적 모순과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볼 때. 당원 주권주의로 해서 당원들이 당을 지배하고 당원들에 의해서 공천되고 이래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강성의 지도부가 여야 다 들어서서 이분들이 공천권을 과도하게 행사하게 된다면 이거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당원 주권주의의 원래 취지와는 반대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거 좀 당원들에게 어느 정도 그 권력을 돌려주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좀 보완책을 여야가 같이 모색하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우려 나오고 있잖아요. 이현재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공개적으로 이거 좀 재검토해달라 촉구를 하고 있고 혁신회의 같은 경우에도 정청래 대표 행보에 대해서 우려 커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이거 대표 연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분석은 어떠세요? 일단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대선 행보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전당대 때 보면 본인이 박찬대 후보를 꺾은 이유 중에 하나가 권리 당원들이 집중적으로 정청래 대표였던 강성 이미지를 선호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권리당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본인이 상당히 유리해지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였던 당 장악력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방금 그 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강성 팬덤들을 누가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좀 유리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실질적으로 볼 때는 정청래 대표 어떤 당 장악력도 커지겠지만 김어준 씨의 어떤 민주당 내 의사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커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에 대해서 잘 보이게 되면 어쨌든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차기 아마 대권의 후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현주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대의원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영남 지역에는 민주당의 당세가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의 어떤 민주당원들의 어떤 뜻을 조금 반영하기 위해서 이 대의원제를 유지를 해왔던 거거든요. 만약 이 대의원제가 폐지되게 되면 영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원들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당내 의사결정에서는 상당히 배척될 가능성이 좀 커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렇게 만약에 이 권리당원들하고 1인 1표로 가는 부분이 되면 충분한 여론 수렴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여론 수렴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만 나가게 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G20에서 나름대로 외교적 성과를 내고 도로는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밖에 나가서 외교 성과를 얘기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상 이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명천 갈등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여러 가지 갈등 관계를 양산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오늘 또 조국혁신당의 전당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출마한 만큼 사실상 이 당 대표직에 복귀한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을 거예요. 조국 혁신당의 당 대표는 조국이다. 이런 뭐 다 아는 얘기고 8.15 사면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당 대표 복귀 수순을 밟고 있었죠. 찬반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출마자도 없어요. 후보도 없어요. 그냥 조국 당이에요. 이 정당은. 근데 뭐 그거야 뭐 정당에서 이렇게 하는 일이니까 그건 좋은데 조국 전 대표가 조국 이제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니까 조국 위원장의 지금 이 정치 방향은 자신이 검찰 독재의 피해자다. 이 지금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중이고 어쨌든 검찰의 경우도 지금 사실상 해체됐잖아요. 검찰청이 해체됐고 내년에 시행된다고 합니다만 이 상황 속에서 조국 전 대표가 다른 어떤 아젠다나 그런 걸 꺼내지 않고 계속 어떤 검찰이 잘못됐다. 그리고 내란 프레임 이런 것만 가지고 가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 뭐 재보궐선거 여기에 많은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조국 전 대표의 그 인지도는 물론 다 알겠습니다만 뭔가 현재의 그 집권 여당과 뭔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뭔가 자기 색깔 좀 내야 돼요. 근데 너무 이 지금 계속 비판 위주로만 가니까 뭔가 대안을 내세우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저는 집권 여당과 차별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전 이 조국 전 대표가 뭔가 이 자신의 정치 프레임을 좀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한쪽으로 너무 예. 계속 그걸로만 여태까지 왔는데 그게 언제까지 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자기 색깔 내야 한다 분석해 주셨는데 조국 전 이제 대표가 된다면 어떤 리더십 필요할까요? 짧게. 그래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아마 지방 선거를 할 때 어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지금 원내 입상을 가장 핵심적으로 예. 생각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그동안 뭐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그때는 대법원의 형이 확정이 되지 않은 예. 상태였는데 대법원의 형이 확정되고 또 사면 복권되고 난 이후에도 보면 당내 성비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이 산도졌거든요. 네. 그럴 때 아마 지난 총선 때 나왔을 때보다는 생각보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성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지만 제대로 어떻게 이 부분을 마무리했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처음부터 지금 조국 대표가 된다면 본인이 아마 원내 입성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조국 혁신당의 어떤 초심을 되살리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만이 아마 조국 혁신당이 다시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초심을 되살려라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출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